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채권에 대한 특칙을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총칙과 이제 물권을 했고요. 이제 채권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 이제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제 상인과 상인 간의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상사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약은 이제 뭐 어떤 의사표시를 청약을 하죠. 이거 사실랍니까? 했을 때, 사겠습니다. 이렇게 의사표시가 삽취가 되면 계약이 일어나요. 계약은 이제 성립했죠. 뭐 우리 계약서 쓰는 거는 증거 자료이지 이게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을 하죠, 계약이. 그리고 이제 이행된 계약이 이제 완성되면 소멸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다. 자, 대하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50일조인데 대하자 간이란 말은 서로 이제 야 살래 이렇게 서로 대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격지자 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떨어져 있다는 게 공간적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미국에 가는데 카톡으로 서로 전화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 격지자가 아니야. 그런데 강원도 산골 깊은 데 갔는데 전화가 안 돼. 데이터가 안 터져요. 그럼 떨어져 있는 거야. 알았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대하자 간의 계약은, 대하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성립하지 아니할 때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럼 뭐야? 설례했을 때, 알겠습니다. 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대하자란 당사자 상호 간에 즉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리적 접근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 미국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화상통화해도 되는 거죠. 즉, 컴퓨터, 뭐 화상회의, 전화 수단에서 대화자 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랬죠? 민법상으로 대화자 간의 청약의 효력은 대화자가 계속되는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칙이라 보기에는 원칙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즉시해야 됩니다. 격지자 간에는 삭제가 됐어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연락 두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락 두절. 상법에는 이제 격지자 간의 이제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한 규정을로 이제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뭐 여러분 그냥 이제 삭제됐기 때문에 이제 무시해도 돼요. 삭제되는데 뭐. 자, 그다음에 이제 청약을 받은 이제 상인의 의무. 야, 이거 설레했을 때 살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년 뒤에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될까? 승낙을 하면 될까? 안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납부, 승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어요. 상인은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데는 지체 없이 납부 통지에 발송을 해야 된다.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뭐, 야, 이거 살래 했을 때 얘가 가만히 있어. 그럼 바로 대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게을리하면, 얘가 사는구나. 왜? 늘 얘가 사왔기 때문에. 특별한 대답이 없어도 얘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1년 동안 계속 뭐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물건을 갖다 줬단 말이야. 그럼 얘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어떻게 매번 물어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승낙항소 간주됩니다. 청약자는 상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에서 청약을 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승낙 여부에 통지해 줄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민법에서는. 아니 이게 좀 사세요. 이 집을 아파트를 10억에 살려 했을 때 뭐 내가 뭐 싫어요. 아니 뭐 대답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알았죠? 예. 그런데 상법은 바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계약 체계를 원치 않으면 청약을 받을 때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나 동전거래를 계속 반복하고 상거래에서는 당사자가 그 사이를 알아 몰라. 알지? 계속 해왔지. 그래서 뭐 납품하는 업체가 계속 갈 때마다 계약서를 쓰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정량을 계속 갑니다. 특별한 변화가 생길 때만 얘기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바꿔서 할 수 있다. 뭘 바꿔서? 새로운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더라도 그 조건은 계속 통일하는 거야. 납품하는 사람이. 그래서 동네의 거래 관계를 비춰 청약에 대해서 적극적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상법의 납부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의무를 뭐 납부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민법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다 상법은 알았죠? 납치 통지 의무를 주는구나. 청약을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송부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냐, 보자.
상법 60조는 상인이 영업불이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 경품 기타 물건을 받은 데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 샘플 같은 걸 받았어요. 이럴 때는 청력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내야 됩니다. 보관하다 나중에 청약한 사람이 샘플 이런 거 보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어, 내가 샘플 좀 보여주세요. 보고 산다 했을 때 내가 했으면 하여튼 의사표시를 먼저 한 사람 청약이란 말은 예, 청약의 의사표시라면 의사표시를 먼저 한 의사표시를 먼저 한 경우 의사표시를 먼저 한 경우 그 청약이라는 거야. 그렇지? 예. 그럼 뭐 이거 살래요? 할 수 있고 이거 파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살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파실래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응답이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청약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승낙이라고. 그래서 이걸 뭐야? 납부 통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알았지? 아까 얘기했잖아. 네, 여기서 납부 통지, 승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살래요 하면서 샘플을 보여줄 때는 그 의사표시를 한 사람. 파실래요? 샘플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파실래 했을 때 그 사람 비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청약을 한 사람의 비용으로 한다. 비용으로 뭐 보관한다. 그 물건의 가액이 보관의 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 비용에서 손해를 발생할 염려가 있는 데는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관한 게 너무 많이 뭐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민법의 경우에는 청약 수령자가 청약을 거절한 때는 청약과 함께 받은 겸품, 기타 물건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거래에서는 청약자가 승낙을 기대하고 겸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빵 굽는 기계 좋다. 아니면 커피 볶는 기계 되게 좋다. 이렇게 보낸다 이 말이야. 상대방도 이것을 검토해 보면서 승낙을 더 적절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샘플 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도 뭐 겸품, 샘플 주고 이러고 좋지 않아요? 예. 뭐 샘플 써보고 뭐 반품 안 할 수 있는데 보통 샘플은 더 잘 만들겠죠. 그래서 쓰면 하겠지. 즉 상법은 경품 등을 보낸 청약자가 멸실, 훼손에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상인에게 이런 물건 보관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상행위의 유상성, 대가가 있다 이 말이야. 기업 활동은 본질적 이유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법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상인에게 영리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이 상행의 유상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리성이란 말은 이윤 추구 분배합니다. 나중에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 있죠. CSR하고 유상성이다. 그 보수 청구권이에요. 보수 청구권. 상법 61조는 상인이 그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서 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해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어, 아니 뭐 남을 위해서 뭘 일을 해도 보수를 했지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민법은 타인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무상의 원칙이에요. 즉 위임이나 임치를 위한 타인의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비용만 청구했을 뿐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란 말은 우리가 뭐 성공 보수, 변호사나 이제 법무사를 선임했을 때, 세무사나 이렇게 했을 때 성공 보수 있죠.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상인 행위의 대가인 보수는 기업 활동의 동기이자 기업 유지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비용 있잖아요. 뭐 소송 비용 이것뿐만 아니라 이겼을 때는 내가 모든 걸 정신을 다 쏟아서 정신력, 신체력, 지적 재산을 다 투입해서 이겼는데 소송 비용만 받는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어떻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영업 범위 내에서 상인이 타인을 위해서 노력을 제공할 때는 약정 유보와 무관하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보수 청구는 명문으로 배제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백일주에서는 중개인의 계약서 작성 도구하지 아니하면 중개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커라죠. 이제 예, 계약서를 해서 이거 서로 이게 줘야 됩니다. 양쪽 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보수 청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명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는 다 보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즉
중개인 A, 상인 B와 C. A는 이제 B와 C의 계약이 성사된 근거. 이 중개를 했기 때문에 A와 B가 계약이 성립되는 계약서, 계약이 결성됐다, 만들었던 것을 만들어서 B와 C에게 교부해야 돼요. 교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 믿을 수 있어? 뭐, 얘네 둘이 스스로 알아서 해. 왜 그럴까요? 얘네 둘이 스스로 우리끼리 알아서 했다 하면 끝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얘를 통해서 된 거야. 그럼 얘를 통해서 됐다는 그런 결합서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지면 A는 B에게도 어떻게 되는 거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C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 거부가 없다면 그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 이해됐습니까? CF가 뭐야? 예컨대.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이자 청구권이 나오죠. 우리 상법 55조 1항에서 상인이 그 영으로 인해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정 이자 청구권을 규정하고 이 항에서는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서 금전을 대신 갚아주었을 때 채당한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도 하고 해당금의 이자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법은 금전 수수에 있어서 무이자가 원칙이에요. 우리 친구에게 돈 빌려주면서 친구가 그냥 빌려줬어요. 그럼 얘 이자가 안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나중에 친구가 우리 법정 이자 우리 5% 받는다 이러면 완전히 의리가 상하겠죠. 근데 민법 같은 경우는 무이자가 원칙이지만 근데 약정하면 약정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상법은 상명의 유상성을 고려해서 이자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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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차 이외에 타인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말하는데 대신 갚아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위임이나 도급,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뭐 도급 일을 시키거나 고용, 근로관계, 사무 등에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당금의 이자 청구권은 역시 유상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상법은 이자를 청구하고 민법은 무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알았죠? 그래서 상사 이율은 5%, 6%고 민사는 5%예요. 그래서 연 6%. 알았죠? 민법은 5%.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채무의 이행이 있어요. 채무 이행의 장소.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해서 채무 이행 장소는 그 행위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에서 특정되지 아니했어요. 어디서 채무를 이행할 것인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는 그 지점을 장소로 합니다. 특정물 인도란 말은 그 특정물이 있던 거. 알았죠? 예를 들어서 특정물은 막 그거예요. 음, 창고에 가지고 맥주를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이 다양하잖아요. 뭐, 오비 맥주부터 해주고, 뭐, 맥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맥주에 대한 뭐, 우리가 이제 카스, 뭐, 테라, 뭐, 켈리, 뭐,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난 켈리가 좋아요. 예를 든 거야. 그럼 켈리가 엄청 맛있어. 그럼 나는 딱 그 창고에 가지고 저기 6번째 칸에 있는 켈리를 주세요. 딱 찍었어요. 그럼 특정물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그 특정물 이외의 모든 켈리는 뭐야? 종류 채권이라는 거야. 종류 채권. 자, 그래서 이제 상법에서는 이렇게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럼 켈리 맥주가 막 쌓여있으면 그 중에 아무나 그냥 꽂아오면 되는 거야. 특정물 인도 외의 층은 그 지음에 있는 장소에서 하면 돼. 그럼 그 장소에서 하면 된다 이런 뜻이고 모든 사법상 거래에서 채무의 이행지에 관한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없으면 우리는 법에서 정한 장소로 하면 됩니다. 상법은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 하나씩 특징을 두고 있고요. 일반적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에서는 특정물 인도는 채권의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되고 그래서 뭐냐면 그 창고에 가서 그 물건이 있던 그 장소에 가서 받아와서 6번째 줄에 있는 켈리를 가져온다 이런 뜻이야. 이게 특정물 민법은 특정물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 주소 또는 채권자 영업소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정물은 이행기 현상대로 그 있던 장소에 합니다. 민법. 쉽게 말해서 꼭 여섯 번째 있는 캘리가 깨졌어. 그럼 다른 창고에서 가져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 창고에 여섯 번에 있는 거 깨진 상태로 가져와야 돼. 이게 특정물이야, 민법은. 이해됐죠? 근데 채권은 어떻게, 상사 채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그 지점에서 하면 되는 거야.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이행은 그 지점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명 채권, 뭐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특히 뭐 이런 걸 이거 왜 좋았지? 이건 좀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참채무란 말은 어떤 채무를 지참채무라 하면 채권자 주소에다 갖다 우리 그 변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락을 지참해서 오라 했을 때 어떻게 채무자가 돈을 가지고 가서 채권자 주소지에 갚는 게 원칙이다. 그 지참채무가 원칙이야. 근데 우리 추심채무는 받아내는 거야.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에 가서 받아내는 거예요. 송부는 제3의 장소. 서울 살고 부산 살면 대전에서 만나서 주자.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채권자의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네, 이것만. 자, 그 다음에 채무이행 및 청구 시기를 보시면 상법 63조는 법령이나 간섭에 의해서 영업 시간이 정해진 때는 채무이행, 이행에 관한 청구는 그 시간 내에 합니다. 시간을 정해주면 그 시간 내에 하면 되고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같이 법령 관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영업시간 정해질 때는 그 시간을 경과 후에는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이행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야? 우리 영업시간 있잖아. 은행 같은 경우에 몇 시야? 9시부터 뭐 4시까지, 뭐 10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하면 그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그 뒤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행하지 않은 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이거? 민법의 특척이라보다는 일반 규정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담보를 강화시킵니다. 담보. 자, 보세요. 잘 봐요. 담보. 채무를 보증하는 수단인데, 피담보 채권이 뭐냐면 대출금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물적 담보가 있는데 유치권이 있었어. 우리가 물건, 동산이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우리 뭐야? 이 세탁물 같은 거 맡겼을 때 미국에서. 그다음에 질권, 전당포 같은 게 있어요. 뭐 노트북 맡겼을 때, 저 아파트 담보했을 때. 만약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 경매합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 강제 경매로 채권을 만족을 얻겠다 이 말이죠. 예. 이 담보했을 때는 임의 경매를 하는 거예요. 담보했을 때 임의 경매로 경매에서 이제 배당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줬을 때 우리가 그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먼저 재단권에 잡힌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가 이제 물적 담보라는 거예요. 이거 물적 담보. 이해됐지? 그래도 이제 부족하면 이제 사람을 담보로 하는 게 인적 담보예요. 여러분 보증금 막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채무자 갑이 있었어요. 3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었어요. 누가 샀냐? A, B, C가 샀어. 똑같이. 그럼 애들은 자기 내보죠. 우리 1,000만 원씩 내자 이렇게 했을 거야. 갑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에게 3천만 원을 주할 수 있냐면 연대 보증일대는 뭐야? 이럴 때, 연대 채무일 때는 얘들이 연대를 묶였어. 그럼 가변은 얘한테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다 달랄 수 있어. 그럼 얘가 갚으면 나머지 A가 얘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연대가 좋은 거야. 연대 보증은 이 보증인 간에 또 연대를 세워놓는 거야. 연대 보증. 보증연대가. 그러니까 연대 보증은, 이렇게 갑이 있으면 채무자, ABC가 누구냐? 이 채무자지, 채무자. 연대 채무자죠. 이 채무자, 연대 채무자에 대한 보증을 세워놓은 거야. 이 사례에서 A, B, C, 연대 채무 ABC에 대한 보증. 누가 계약하냐면, 요 ABC. ABC를 누가 계약하냐면, 갑하고 ABC가 계약을, 을병정이 계약하죠. 아니, 이 사람들이 갚지 않았을 때 내가 대신 갑니다. 그리고 갑하고 을병정이 합니다. 요 사람들에 대한 보증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 보증연대란 말은 보증인간 연대야. 그 병정이 서로 이제 연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있네. 예. 죄송합니다. 네. 음, 음, 음. 이런 관계, 갑, 주치무자, 을, 병, 보증인을 세웠어요. 연대 보증은 을, 병, 연대 보증은 을, 병, 정이 이제 연대로 묶이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병정은, 잘 들으세요. 병정은 갑과, 병, 편이 아니라 병, 정은, 보증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보증연대는 병과 정을 또 이렇게 보증연을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적담보입니다. 자, 그래서 상법 57조 이하에는 다수 채무자 보증인 연대 채무를 지우는 것은 채권자를 보호하거나 기업에 원활하기 위해서 그 상사는 다 이렇게 보증 채무 연대로 다 묶어놨습니다. 연대. 그래서 연대 채무에 대한 특징, 연대 채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네, 그리고 자,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서 상해야 되는 행위에서 채무를 부담한 때 연대에서 배제 책임이 있다. 여기서 이제 갑이 이제 팔았어요. ABC에게. 그러면 갑은 A에게도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각각 1,000원만씩 할 수 있는데 이걸 연대로 하지 않으면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하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A가 채권을 만져 얻기 위해서 다 연대를 해요. 그럼 A에게 3천만 원, A에게 3천만 원, 3천만 원 할 수 있다. 그럼 얘도 갖고 얘도 갖고 얘도 갖고 그러면 9천만 원 받게? 그런 게 아니지. 얘가 갚았으면 통계해 주죠. 내가 갚았어. 갚지 마라. 나한테 그 대신 1,000만 원씩 달라.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럼 채권자가 되게 편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연대채무, 수인 또는 1인 전원에 대해서 상행이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는 연대 책임이 있다. 다 연대를 묻는다. 민법에서는 채무자 여러 명일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 분부한 비율로 분할 채무를 하는데 이것은 분할 채무고 상법은 분할 채무가 아니라 전원에서 뭐 연대 채무를 하고 있다. 무조건. 이걸 어떻게 한다? 연대로 묶는다. 얘들을 연대로 묶는다. 이게 특징이다. 알았죠? 연대로 묶는다. 민법은 따로따로 한다. 1,000만 원씩. 이해됐습니까? 네. 연대 보증. 자,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이제 주채무자하고 보증인은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채무자하고 보증인 둘이 있으면 얘들은 연대를 묶어놔가지고 어, 얘가 안 갚았을 때 얘들에게 청구하면 돼요. 그런데 예, 먼저 얘들에게 청구했을 때 이게 연대 보증이 아니었을 때는 얘들은 을에게 먼저 갔다가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최고 검색의 항문권인데 이런 걸 못하는 게 바로 연대 채무입니다. 연대 보증은 이해됐습니까? 자,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함으로써 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당사자 간의 특칙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해서 보충성을 가지고 이런 보충성은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목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음. 이렇게 됐을 때 연대 보증은 병정은 뭐가 없다.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소유하지 못한다. 즉 이게 그냥 이제 보증 채무면 되는데 연대 보증이면 얘가 이렇게 바로 채권에 대해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연대가 아니면 을에게 갔다가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최고를 하고 검색하는 거 아닌데 이거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목을 갖는다. 그런데 이게 민법인데 이러한 보증에는 연대 보증과 단순 보증이 있는데 민법의 경우에는 단순 보증이 되는데 상법은 연대 보증을 원칙으로 된다. 원칙이다. 그래서 주체무자 연대 책임은 지기 때문에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임치를 받은 책임이 보세요. 임치. 아, 상법은 61조에서 상인이 그 범위 내에서 물건을 인치받을 때 보수를 받지 않을 때는 성간주의자의 의무를 한다. 선량한 주의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함보다 더 깊숙이 간해해서 해야 된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잘 관리해야 돼. 민법은 보수 받을 때만 이렇게 하는데 자, 민법에서는 보수를 받고 타인의 물건을 권한 경우 유상수치 그 돈을 받았을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당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즉 무상수취일 때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법에서는 뭐 이게 중요한 거야. 보수를 받지 않아도 뭐 한다?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당한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임치를 받은 책에서 무상 수취인도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 꼭 기억하시고 연대 보증엔 최고 검색의 한국은이 없다. 연대 채무 요 관계를 꼭 기억하시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의 장소에 대해서 그 지점에서 하고 법정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음, 보수청구권도 있다. 그 대신 이제 이 중개상일 때는 계약서 교부 의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청약자의 비용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보문을 보시면 똑같아요. 뭐 기본적 상용 영업을 한다. 이때 영업은 객관적 영업이고 매매, 그다음에 공동적계급, 대리인, 중개상, 유통, 운송, 리스, 프랜차이즈, 채권업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렇게 보조적 상행해 보세요. 상인이 영업을 위한 것을 상행으로 본다. 이거 무슨 상행이? 보조 상행이. 이런 행위는 추정한다 이 말이죠. 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걸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하죠. 민법에 대한 특칙, 대리는 비현명주의다. 위임, 그다음에 대리권의 존속은 본인이 사망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즉시 승낙하지 않을 때는 효력을 잃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시 거래에 있는 자라는 같은 대로 지체 없이 해야 된다. 지체 없이. 아까 다 했어요. 승낙 상수로 본다. 6%로 한다.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채당했을 때는 채당 이후 날에 계산한다. 지점에서 해야 된다. 연대에서 해야 된다. 연대. 무조건 연대다. 여기도 연대에서 해야 된다. 맞죠? 상사 유치권을 하겠죠? 상행유리한 채권을 된 적이 있을 때 채무자 소유입니다. 채무자 소유. 민법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결련성은 필요 없다. 그렇죠? 이미 그 결련성은 필요 없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시고. 알았죠? 채무자 소유, 그 다음에 결련성은 필요 없다. 유질계약도 허용된다. 보관 의무, 누구의 비용을 한다? 청약자의 비용. 이런 것들 꼭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보수 할 수 있다. 근데 보수를 우리 아까 백주에서 뭐 한다고요? 계약서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임치를 받았을 때는 성간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꼭 기억합니다. 상사시효는 5년이고 더 짧게도 할 수 있다. 알았죠? 뭐 이건 보시면 되고 준상인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까지 여러분 잘 준비하셔가지고 중간고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